안녕하세요. CKN입니다. 속도의 사원이라 불리는 몬자에서 열린 이탈리아 그랑프리 퀄리파잉부터 레이스까지 정말 한 편의 드라마를 본 기분인데요. 과연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는 어떤 드라마가 펼쳐졌을지 지금부터 F1 2025년 시즌 16라운드 이탈리아 그랑프리의 리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퀄리파잉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위가 바뀌는 몬자다운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슈퍼막스 베르스타펜은 1분 18초 792의 기록으로 해밀턴이 2020년에 세운 종전 기록을 0.095초 단축하며 새로운 트랙 레코드를 세우고 폴 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이탈리아 그랑프리를 위해 레드불이 준비한 새 플로어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힘을 발휘한 것 같은데요. 고속 코너 탈출에서 차가 한층 안정적이면서도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었고 아스카리 시케인과 파라보리카에서의 미세한 차이가 결국 폴 포지션을 차지하게 한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한편 Q2에서 탈락 위기까지 몰렸다가 마지막 순간 집중력을 발휘한 노리스가 2위, 이어 피아스트리가 근소한 차이로 3위를 차지하며 맥라렌의 강력한 경쟁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페라리의 르클레르는 4위에 올랐습니다. 해밀턴은 5위로 퀄리파잉을 마쳤지만 지난 그랑프리에서 받은 5그리드 페널티로 인해 레이스는 10번 그리드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탑10 안에서 주목할 만한 팀은 메르세데스와 자우버였는데요. 먼저 메르세데스의 러셀은 Q1에서 미디엄 타이어로 압도적인 랩을 기록하며 강력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Q3에서는 팀의 전략에 따라 새 소프트 타이어를 장착했고 결과적으로는 Q1 미디엄 기록보다 고작 0.3초밖에 단축하지 못했습니다. 러셀은 미디엄을 원했지만 그 선택을 할 경우 레이스를 이미 사용한 미디엄 타이어로 시작해야 했기에 팀은 소프트 타이어를 택한 것인데요. 결과론적으로는 러셀이 원하는 대로 미디엄을 썼다면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국 데이터와 드라이버 감각 사이에 미묘한 간극이 드러난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프랙티스 세션 내내 어려움을 겪던 안토넬리는 퀄리파잉에서 7위를 기록하며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우버는 보르톨레토가 8위에 오르며 깜짝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극단적인 로우 드래그 셋업 덕분에 직선 최고 속도가 무려 시속 355km에 달했는데요. 따라서 레이스 초반 보르톨레토를 추월하지 못한다면 그가 이끄는 DRS 트레인에 중위권 드라이버들이 묶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하위권에서는 기대와는 다르게 뚜렷한 부진을 보인 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레이싱불스는 잔드보르트에서 포디엄을 차지했던 기세가 전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자르는 16위, 로스는 최하위인 20위에 그쳤는데요. 몬자의 로우다운 포스 환경이 차량 특성과 맞지 않으면서 팀 전체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윌리엄스 역시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몬자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팀이지만 이번에는 사인스가 13위, 알본이 14위에 머물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43도가 넘는 뜨거운 트랙 온도에서 열린 이탈리아 그랑프리는 한마디로 슈퍼막스의 귀환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것 같은데요. 속도의 사원, 몬자에서 열린 레이스에서 막스 베르스타펜이 압도적인 페이스로 오랜만에 우승을 가져갔습니다. 2위와 3위는 맥라렌의 듀오가 차지했는데요. 노리스가 2위, 피아스트리가 3위로 포디엄을 완성했습니다. 레이스 시작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스타트 직후 베르스타펜이 첫 번째 코너에서 쇼컷을 하였고 팀에서는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노리스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지시했는데요. 베르스타펜은 팀 오더를 받아들이며 노리스에게 선두를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압도적인 페이스를 보이던 베르스타펜은 몇 년 만에 다시 노리스를 추월하며 선두를 되찾았고 그 순간에 사실상 이번 레이스는 끝나버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맥라렌이 직선 최고 속도에서는 조금 밀려도 롱런 페이스는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두 차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고 베르스타펜은 마치 2023년 시즌을 떠올리게 하는 압도적인 레이스를 펼치며 2위 노리스와 무려 19초라는 압도적인 격차로 우승을 하였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맥라렌 듀오는 레이스 페이스에서 베르스타펜에게 밀렸습니다. 세이프티카라도 나오지 않는 한 역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맥라렌의 기대와는 다르게 세이프티카 상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맥라렌은 막판에 소프트 타이어로 교체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변수가 터졌습니다. 노리스가 피트스탑에서 시간을 잃으면서 오히려 피아스트리 뒤로 밀려난 건데요. 맥라렌은 즉시 팀 오더를 내렸고 피아스트리는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결국 노리스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 두 드라이버 사이에 드라이버 챔피언십 싸움이 걸린 상황이라 논란이 될 만했습니다. 4위는 페라리의 르클레르가 차지했는데요. 르클레르는 레이스 초반에 피아스트리와 치열한 순위 싸움을 펼쳤지만 결국 피아스트리에게 페이스가 밀리면서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실수 없이 안정적인 드라이빙으로 4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메르세데스의 러셀이 5위, 그리고 페라리에서 첫 홈 그랑프리를 치른 해밀턴이 5그리드 페널티를 받아 10그리드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위로 피니시하였습니다. 중위권에서는 윌리엄스의 알본이 7위에 오르며 빛나는 활약을 했고 자우보의 보르톨레토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9위는 메르세데스의 안토넬리, 그리고 레이싱불스의 하자르가 피트레인 스타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위를 차지하며 마지막 1포인트를 가져갔습니다. 이번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저는 마치 2023년 시즌에 베르스타펜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레드불은 몬자 서킷의 특성과 새롭게 적용한 플로어 업그레이드, 거기에 완벽한 전략과 베르스타펜의 흔들림 없는 드라이빙을 더해 이번 레이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략팀의 과감하고도 단호한 판단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스타트 직후 베르스타펜이 쇼커스 상황을 맞이했을 때 팀은 즉각적으로 포지션 반환을 지시했고 베르스타펜은 이를 따랐습니다. 규정 위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한 팀의 결정과 바로 멘탈을 회복해 재추월을 성공시킨 베르스타펜의 집중력이 돋보인 장면이었습니다. 타이어 전략 역시 눈여겨볼 부분이었는데요. 레드불은 미디엄에서 하드로 교체하는 정석적인 선택을 했는데 맥라렌이 후반에 소프트로 몰아칠 걸 알면서도 자신들의 타이어 관리 능력을 믿고 정면 승부에 나선 것이죠. 실제로 하드 타이어로 교체한 뒤 베르스타펜은 페이스를 끌어올리며 혹시 모를 세이프티카 상황에서도 맥라렌이 피트스탑을 해도 선두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버퍼를 확보했습니다. 말 그대로 승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차량 업그레이드 효과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프랙티스 내내 베르스타펜이 차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던 모습이 중계에 잡히기도 했지만 결국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한 채 레이스에 임했고 그 결과 하드 타이어에서도 공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베르스타펜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아마도 레드불 팬들이 올 시즌 내내 기다려왔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레이스에서도 과연 베르스타펜이 예전의 압도적인 모습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맥라렌의 레이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빠른 차를 가지고도 스스로 복잡한 상황을 만드는 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반 스틴트만 보면 맥라렌은 레스모나 아스카리 시케인 같은 코너 구간에서 확실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운포스 효율이 뛰어나다 보니 직선에서는 레드불에 조금 밀려도 코너에서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그만큼 타이어에 큰 부하가 걸렸고 결과적으로 미디엄 타이어의 마모가 베르스타펜보다 빨리 찾아오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타이어 전략에서도 맥라렌은 MCL39의 강력한 타이어 관리 능력을 믿고 첫 스틴트를 길게 가져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베르스타펜과 비슷한 타이밍의 하드 타이어로 교체하면 결국 무난하게 2위와 3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세이프티카 상황을 노린 일종의 도박이었는데요. 손해볼 것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맥라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시도할 만한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그랑프리에서 맥라렌은 팀 오더와 관련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는데요. 보통은 앞서 달리는 드라이버가 피트스탑 우선권을 갖는데 이번에는 맥라렌이 피아스트리를 먼저 불러들였습니다. 르클레르의 위협을 막기 위한 전략이었고 노리스는 팀의 설명을 듣고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터졌는데요. 피아스트리는 완벽한 핏스탑을 받았지만 노리스는 왼쪽 앞바퀴 문제로 무려 5.9초가 걸리며 두 드라이버 순위가 뒤바뀐 겁니다. 이렇게 되자 팀에서는 바로 팀 라디오로 피아스트리에게 이건 작년 헝가리와 같은 상황이다. 팀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이니 노리스를 앞으로 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피아스트리는 처음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결국 팀의 지시를 받아들여 노리스와 자리를 바꾸는데요. 레이스 후에 팀 감독 스텔라는 이 결정을 파파야 룰, 즉 공정한 레이싱 원칙에 맞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피트스탑 전 순서를 그대로 돌려놓고 이후에는 자유롭게 달리게 하는 게 맞다는 건데요. 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베르스타펜은 이 얘기를 팀 라디오로 듣고 단지 느린 피트스탑 때문에 라며 웃어버렸고 많은 전문가들도 맥라렌이 스스로 세운 원칙을 흔들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가 전략적 실수 때문이 아니라 기계적 문제였고 노리스가 피트스탑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팀의 파파야 룰과 공정성에 대한 원칙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는 남은 시즌 동안 두 드라이버 간의 관계와 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탈리아 그랑프리는 페라리 팬들에게 다소 아쉬운 결과였을 것 같은데요. 홈 그랑프리라는 상징성은 분명 있었지만 레이스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 맥라렌과 레드불에 밀리며 결국 포디엄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먼저 르클레르의 레이스를 보면 초반부터 피아스트리와 치열한 순위 다툼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약 6넷쯤 레스모 코너에서 피아스트리에게 바깥쪽 추월을 허용하면서 사실상 선두그룹 경쟁에서는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러셀의 공격을 막아내며 안정적인 페이스를 유지하긴 했지만 베르스타펜과 맥라렌 듀오의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4위로 레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큰 실수 없이 홈팬들 앞에서 끝까지 밀어붙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해밀턴은 이번 몬자에서 처음으로 페라리 소속으로 홈 레이스를 치렀습니다. 5그리드 페널티로 인해 10위에서 출발했지만 초반부터 과감하게 추월을 이어가며 차근차근 순위를 끌어올렸고 결국 6위로 체커기를 받았습니다. 이번 이탈리아 그랑프리는 페라리의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낸 무대이기도 했는데요. 순수한 레이스 페이스에서 맥라렌과 레드불의 부족함이 있었고 르클레르의 4위는 현재 페라리 차량이 낼 수 있는 최대치에 가까운 결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눈에 띈 부분은 바로 타이어 내구성이었습니다. 맥라렌이 본래 타이어 관리가 뛰어난 차량이긴 하지만 이번엔 대부분 드라이버들이 미디엄 타이어로 상당히 긴 스틴트를 소화할 수 있었는데요. 의무 피트 스탑 규정만 없었다면 한 종류의 타이어로 끝까지 완주도 가능했을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실상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대부분 팀이 미디엄, 하드 원스탑 전략을 택했고 그 결과 레이스 전개에서 변수가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타이어가 너무 튼튼하다 보니 드라이버들이 타이어를 아껴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로웠고 자연스럽게 전략적 다양성이나 언더컷, 오버컷 싸움도 사라졌습니다. 추월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오히려 마모가 빠른 타이어가 필요한데요. 그래야 더티 에어 속에서도 추월 기회가 생기고 다양한 전략적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몬자에서는 피렐리가 다소 안전하게 게임을 설계했고 그로 인해 전략적 재미는 줄어든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물론 피렐리 입장에서도 딜레마는 있습니다. 만약 C6와 같은 정말 부드러운 컴파운드를 몬자에 들고 와서 고속 코너에서 파손이라도 발생했다면 왜 위험을 감수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레이스의 재미를 위해서는 조금 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부드러운 컴파운드를 도입하고 최소 투스탑이 강제될 정도의 마모드를 만들어내야 전략적 긴장감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의 마지막 그랑프리를 마친 드라이버들은 이제 한 주간의 휴식을 가진 뒤에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시티 서킷에서의 레이스를 준비합니다.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서는 또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다음 시즌 17라운드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의 서킷 소개 및 프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